지금 뭐 정책 다 말씀해 주셨네요. 블로거 NPD 게임하는 동키 정기조라고 합니다. 제 블로거 입장에서 미디어와 소통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권력 쪽인데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미디어나 소통적으로 고통받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지만 그 시청광장에서 뭐 이명박 아웃을 외쳤을 때 그 정말 그 국민이 그 외로워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조중동 불매운동 한다고 국회까지 가서 토론회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그때 먹히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많았잖아요. 일반인들 그렇게 그 소통을 가로막는 그 권력의 그 행위가 많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MBC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선에 당선되시면 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걸 어떻게 바로잡으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블로거들이 많이 느끼는 이제 그 재계 권력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블로거들의 이제 의사가 자유롭게 이제 개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블로거들에게 그 많이 제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의 그 뜻대로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약을 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PPL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포츠를 보다가도 광고가 나오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 못지않게 그 재계 권력도 지금 저희 그 일반인들의 그 의사를 많이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와, 짧게 간단하게 얘기지.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이해 못 하시잖아. 첫째는 정치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재계 권력이고요. 나도 급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라 그랬죠? 정치 권력과 재계 권력이 그 일반인들의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정치 권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아까 재계 권력이라는 경제 권력을 말하는 겁니까? 우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제 표현의 자유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위축된 거죠. 이 표현의 자유야말로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상의 언론도 그 이제 정부가 말하자면 언론 특보하고 이랬던 자기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내려보내고 이래가지고 우선 이제 방송사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또 정부의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언론, 이 오프라인상의 언론 쪽도 아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블로거들, 우리 이제 인터넷 이런 쪽에 그 이제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많이 억압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파탄났다, 다시 과거 그 유신 시절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이제 되살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이제 정치적, 이 시민적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권력하고 이 이제 경제 권력, 거의 이제 어떤 유착 이런 부분들은 요즘 보면 오히려 뭐 경제 권력이 더 정치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이제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장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들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제 이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이 과거처럼 이제 정경유착을 이제 이루는 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경제 권력이 우리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 이제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뭐 가감한 그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보니까 국민 행복 3대 핵심 과제 해가지고 첫 번째가 경제 민주화,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박근혜 의원이 생각하는 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 이런 거하고 문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또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꼭 같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선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에 있는 거거든요. 이 재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집중, 그거 이제 바로 잡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자영업자, 재벌과 재래시장 상위 골목 상권 하고의 거래 질서를 말하자면 이제 아주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경제민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쪽의 경제민주화는 재벌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뭐 맞으면 이제 재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죠. 맞으면 짝퉁 경제민주화, 또 사이비 경제민주화, 뭐 그렇게 경제민주화가 유행이 되다 보니 경제민주화의 간판만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지 진정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시다면 자, 이번에는 잠깐만요. 제가 어른 블로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 경남 진해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우리 이춘모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분도 블로그십니다. 그 닉네임은 장복산이고요. 장복산. 동네 성함 이춘모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마이크 들으세요. 예,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침 7시 반 잘 타고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사실 조금 전에 그 경제 민주화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 싶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의원께서는 그 혁신과 통합을 출범하실 때 김두관 지사하고 같이 경남 창원에서 발대식 하고 있을 때 저도 가봤었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주제에,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나 이 진보 세력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사실은 이건 제 주관적인 평가지만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통합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권 후보도 야당에서는 여러 분이 나오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과연 통합돼가지고 과연 단일 후보로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혁신과 통합의 야권 대통합 운동의 결과, 기존의 민주당의 시민사회 세력, 그 다음에 노동계가 함께 이렇게 또 참여하는 이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보 정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완전한 대통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최선의 통합을 이루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이 당내 후보들이 나뉘어져 있고, 또 당 바깥에도 안철수 원장이라는 잠재적 후보가 이제 계신데, 우리 이제 야당의 전통이 그렇게 후보가 나눠져서 치열한 경쟁을 해도 또 경쟁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또 단합을 해 갑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후보들이 지금은 우리가 경쟁 중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관계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제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또 이제 당 바깥에 있는 후보하고도 서로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저는 그것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후보가 결정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후보 결정도 과거처럼 무슨 당내 대의원들, 당원들이 모여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국민 경선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바일 또 이제 선거인단 이렇게 되게 되면 아주 대규모 국민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저는 뭐 예상하자면 뭐 300만, 400만 뭐 그런 이제 대규모 국민들이 이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해준다면 우선 그렇게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부터도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 후보는 정말로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여러 후보들의 지지도가 단순 합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시너지가 생기면서 천일당 후보를 단숨에 압도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뭐 정권 교체는 반드시 꼭 이룰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확인한다는 말씀을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실게요. 두 분 중에 누구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하세요. 빨리. 자, 앞에 분 나기세요. 평당 아주 제가. 예, 미스터 브랜드입니다. 그 선거전도 일종의 그 유권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인품이라든지 정책은 일종의 컨텐츠,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심만 있어도 되냐면 유권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4.11 총선을 보면 상대당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이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공세를 해왔을 때 이 상대당은 아주 그 민첩하게 한 가지 메시지, 일사불란한 어떤 메시지를 바로바로 유권자들한테 소통함으로써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바람에 소비자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그게 당내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화가 잘 돼 있다. 라고도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선 5개월 동안, 장기적 동안에 앞으로도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발생할 시에 이 당내 민주화를 약간 포기하더라도 일사불란한 메시지 전략을 쓰실 것인지 아니면 그 지속적으로 당내 민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일종의 유권자들한테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저는 콘텐츠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콘텐츠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서울 시민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저는 평가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언론 환경 같은 게 워낙 나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거나 같은 거죠. 우리는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서 아주 힘겹게 공을 차야 되고 저쪽은 갖다 건드리기만 해도 공이 막 그냥 굴러내려가는 그런 식의 대단히 불공평한 이제 그 경기를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극복해내는 것은 이제 후보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과거보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런 이제 불리함을 이제 극복하면서 또 이제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상의 언론의 장악력이 그 결정력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이제 낮아지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인터넷 매체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우리 또 개별 브로거들의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이제 불공정한 이런 이제 그 게임의 그 룰을 구도를 우리가 다 이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으로 조금 이제 바로 잡아만 주신다면 저는 뭐 콘텐츠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정말 좀 고민이에요.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재했던 때는 말하자면 제왕적 총재라 그래가지고 당이 일사불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 그리고 당정 분리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당 민주주의는 활발해졌지만 반면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당내 리더십 이런 구조가 제대로 지금 이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원래 질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봐도요. 민주주의 당내 민주화가 활성화되다 보면은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답답해 보이고 누가 또 한 사람의 목소리를 키워서 일사불란하게 하면은 민주화는 엉망이지만은 또 밖에서 본다면 좀 질서가 있어 보이고 그죠? 근데 저분 얘기는 그 둘 중에서 뭘 취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참여정부 때 썼던 당정 분리는 저는 우리 현실에서는 좀 너무 일렀던 거 아닌가. 이제 당하고 정부 간에 또 당하고 그 청와대 간에 보다 긴밀한 어떤 이제 소통, 그 다음에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광고를 하나 할게요. 어제 제가 저녁에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MBC가 파업 사태가 추석 장기화되면서 토요일날 시청률이 1.7%가 나왔어요. 흔히 그래서 종편 수준이라고까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 방송의 티빙 채널의 시청률이 2.5%인데요. 지금 3.4%랍니다.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좀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티빙 톡을 통해서 들어온 한 분 질문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뭐 근래에도 대구에서 또 학생이 또 그런 또 슬픈 일이 있었죠. 학교 폭력으로 피해받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걸 갖고 계시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이 닉네임이 너무 길어서 닉네임을 생략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 정책 공약 부분도 좀 널리 의견을 좀 구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담론들은 대체로 다 이제 이 답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주장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찾아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이제 대책 문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널리 의견을 구해 보면 뭐 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또 이제 학부모들이 또는 이제 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큰 어떤 대책이 아니라 작은 대책이라도 그게 보다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널리 한번 의견을 구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이제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이 너무 황폐화된 거죠. 지나치게 이제 입시 위주 경쟁이 되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삐뚤어지는 형태로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십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되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제 또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그 피해를 견디지 못해서 정말로 참 꽃다운 그 나이에 세상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교육 자체를 바로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 또 거꾸로 그런 또 학생들로부터 이제 피해를 또 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손쉽게 뭐 상담하고 또 자기들의 고민들을 가서 호소하고 그럴 수 있는 뭐 어떤 그 상담 심리 상담 교사 이런 분들을 학교별로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이런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해주시죠.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을 좀 받기 때문에요. 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손이 막 올라오네. 좋아요. 다음에 드릴게요. 오진님은.
네,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오늘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아직 여자친구가 어떻게- 결혼하기 전의 상태에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블로그를 여행 중에 계속 하게 되다가 이제 오늘 블로거로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정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라도 오늘 참가한 블로거들 중에서 이제 올해 결혼을 할 예정인 커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축사 같은 걸 부탁을 드리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축사요? 줄에서? 네, 주례는 죄송하지만 제가 구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좀 저희가 축하를 할 계획이 있어서 이게 간단히 이제 제 이름과 이제 여자친구의 이름을 좀 넣어주셔서 부탁을, 물론 이제 꼭 제가 한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런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면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리 부탁하면 지금 안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볼란 얘기 하시죠. 그럼 뭐 원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감사할 의향은 있는데요. 네, 어떠신지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선은 뭐 축하는 드리고요. 근데 이제 주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례는 선거법상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축사를 하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네. 축사를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 선거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그참 그런 진짜 주례는 오해받을 수 주례는 있습니다.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네, 주례는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는 겁니까? 나중에 저 뒤에서 불러드리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저는 정승훈이고요. 정성훈. 정, 성리할 때 성자에 이룰 성자에 리얼 승자 가르치는 승. 써요. 짝지는요. 짝지는 요래. 원래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신청했죠? 별 희한한 거 다 해봅니다, 진짜. 그죠? 간단히 하다가. 축사를 우리 부탁합니다. 정성훈 씨, 그 다음에 한향기 씨, 예, 두 분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들, 딸 정말 많이 낳고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기 바랍니다. 두 분 결혼하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맞아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아직 또. 이번에 이쪽에 한번 보시죠. 아, 헷갈려. 또 세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얼른. 빨리. 누구예요? 오, 상우 같구나. 상우 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 중학생이고 상호일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권상우라고 하고요. 문재인 후보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해왔는데 실제로 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 중학생인 저를 끼워주신 TNM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까랑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딱히 정해진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혹시라도 후보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신 후에 손 한번 대보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 교육 문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손대보고 싶은 문제를 말씀해 달랍니다. 예, 아까 인사 말씀은 고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육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선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너무 지나친 그 장시간 학습, 뭐 선행 학습, 인데 시달리죠.
아동 학대 차원 또는 인권 유린 차원 같습니다. 부모들도 고통스럽고요. 그런 이제 그 학생과 또 부모들을 좀 그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시켜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교육이 좀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 요즘은 가난한 집 아이도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계층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때는 그랬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육이 양극화되면서 맞으면 이게 부모가 좋은 그런 집안의 아이는 뭐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스펙 쌓고 이래가지고 훨씬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안 그런 또 집안 아이들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육이 그 신분을 자꾸 이제 대물림해 나가는 그런 거 이제 꼭 좀 이제 바로 잡아야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교육도 지금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그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지방에서 조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지방에서는 취업이 안 되니까 다들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또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이제 또 자식을 서울로 공부를 보내는데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와서 부모를 모실 수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돌아가면 일자리가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또 서울에 눌러 앉게 되고 이렇게 부모님들은 추석이나 설날에 귀성이라는